기술 유출, 산업기술 유출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국으로 가면 수출, 중국으로 가면 유출, 뭐 이런 굉장히 심플하게 가릴 수 있어서 저는 뭐 좋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왜 중국으로 가면 유출로 몰리냐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 부분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죠. 일본이나 대만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굉장히 큰 위협이기 때문에 그 한국, 일본, 대만, 미국 경쟁은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그거를 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중국으로 가면 유출이라고 보고 있어요. 2003년에 산업기술 해외 유출이 23건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3건, 쭉쭉쭉 늘어나서 2023년도에 15건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51건, 그다음에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8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은 아까 영업비밀이랑 조금 다릅니다. 영업비밀은 고객 연락처 이런 것도 다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산업기술은 그거보다는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 고시 공고 인증하는 기술.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업비밀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업비밀로 관리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영업비밀에서는. 근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었냐 아니냐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산업기술 유출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국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기술이 있고 그 안에 국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기술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保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 그래서 산업기술보호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국가 핵심 기술은 13개의 산업 분야에서 76개로 픽스가 돼 있습니다. 요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라고 산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뭐가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리고 지정된 그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은 해외로 기술이 이전되거나 수출할 경우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국가 핵심 기술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 2차전지, AI 반도체 이런 것들이고 산업기술과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기술, 그다음에 국가 핵심 기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산업기술 유출도 늘고 있고 국가 핵심 기술도 굉장히 2000년도에 많았다가 좀 줄었다가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이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서 신고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온라인 113이라고 해서 경찰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 유출 신고 딱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이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신고 서식 작성해서 전담 신고 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신고서예요. 신고서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뭐 회사 아니면 담당자 이름 적고 그다음에 신고 내용 적으면 돼요. 자세한 내용 뒤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익명 제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자기 이름 안 밝히고 여기서 그냥 타닥타닥 쓰면 됩니다. 이메일 안 보내도 돼요. 그래서 범죄 유형이 뭐고 내용은 뭐다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산업기술 유출 사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공식 홈페이지에 산업기술 유출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기술 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해 전담 수사팀과 즉시 상담 채널도 개설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신고는 서면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익명 신고 코너도 별도로 운영합니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범죄 발생 전이라도 필요시 수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산업기술 유출 신고센터가 있으니까 경찰청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신고 대상 예를 든 건데 A사에서 비밀자료 취급하던 직원이 외국 경쟁업체 B로 이직 시 자신의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가치를 높이 평가받기 위해서 A사 제품의 설계도를 B사에 제공했다. 그러면은 영업비밀 누설 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C사의 연구개발 소속 연구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코팅제 원료 배합비 및 실험 데이터를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게재했다. 그러면은 영업비밀을 공개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피혐의자의 인사자료, 유퇴사 기록자료, 보안사약서 이런 거를 이제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 기업이 우리는 이제 산업기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출된 기술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경찰청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사례인데 이런 사람 의심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밀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기밀을 보여달라 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의심해봐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뭐 그래요. 기관장 허락 없이 기관의 비밀 등을 무단으로 보관하는 경우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3번에 이제 자신의 업무 영역 내 사항에 대해 과도한 질문이나 호기심을 보이는 경우 사실 변리사는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데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외부인이니까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국가 핵심 기술은 이거는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국정원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거를 리스트를 내놓고 있는데 형량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 현재 징역 9년인 최대 권고 형량을 15년으로 올리고 국가 핵심 기술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유출해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기술 유출 범죄는 대부분 재범이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할지 고려하는 참작 사유에서 초범을 빼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기준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오는 3월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합니다. 이게 초범 빼기로 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통은 다른 범죄들의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약간 뭐 집행유예를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산업기술 유출에 관련된 경우에는 초범도 봐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국정원 홈페이지 가면은 이렇게 열거식으로 나와 있어요. 76개의 기술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뭐 64단 이상의 적착 3D 낸드 플래시에 해당하는 설계 공정 소저 기술, 그 다음에 30나노표 이하 파우리에 해당하는 공정 소자 기술, 3차원 적층 형성 기술 이런 것들이 반도체 쪽에서는 국가 핵심 기술이다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원래 더 많았는데 디스플레이가 지금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기술이 보편적, 그러니까 약간 향상됐어요. 약간 기준이 향상돼가지고 지금 이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게 일단은 2개입니다. 전기전자 쪽은 지금 배터리 산업이 되게 활성화되면서 그래서 전기전자 쪽은 오히려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는 경우가 조금 더 늘고 있어요. 뒤에 이제 또 보겠지만 어쨌든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술들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기계에 관련돼서는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뭐 농업용도 있고 여러 분야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 관련된 거는 국가 핵심 기술이 여러 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간 친화적 초고속 승강기 설계 및 운영 기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출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생명공학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가 이제 보톨리늄 독재제 생산 기술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 보톡스입니다. 그래서 보톡스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톡스 사업에 뛰어든 그런 회사들은 야 이거 뭐 그렇게 만들기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국가 핵심 기술에서 빼달라. 왜냐면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면 수출할 때 절차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바이오 제약 바이오 협회 소속된 17개 보톡스 회사들은 82%가 국가 핵심 기술 지정을 제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기존의 보톡스 회사들은 국가 핵심 기술을 계속 유지해달라라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죠. 왜냐면 본인들은 이미 다 해놓고 승인도 다 받았고 하니까 여기 이제 뭐 어느 국민인지 모르겠는데 국민 64%가 지정 해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대요. 약간 좀 기존 보톡스 기존 회사들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아직까지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최근 사건 중에 재밌는 사건이 뭐냐면 고려아연이 자기네 그 배터리 만들 때 전구체 원천 기술이 있는데 이거 핵심 기술, 국가 핵심 기술로 인정해달라라고 신청을 했어요. 작년 여름쯤에 신청해가지고 11월 달에 국가 핵심 기술로 인정이 됐다라는 거. 이게 이제 고려아연이랑 영풍이랑 MBK 파트너스가 영풍 쪽에 붙어 있죠. 그 MBK 파트너스라는 그 금융기업이죠. 펀드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려아연의 경영 지배권 다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면 그러면은 이 회사가 나중에 경영권이 넘어가거나 할 때 다른 나라나 다른 곳에 인수되기가 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M&A 과정에서 좀 더 어려움을 또 부과하기 위해서 고려아연에서 자기네가 직접 국가 핵심 기술로 우리 신청해달라, 승인해달라라고 한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번거롭습니다. 여러 가지 번거로운데 이 케이스는 이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따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가 어려워지냐면 국가 핵심 기술은 이제 수출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돼요. 국가 연구개발비, R&D 지원 사업이나 뭐 이런 국가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수출할 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국가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다. 우리 자체 기술이다 하더라도 수출할 때 신고를 해야 돼요. 수출할 때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검토 신청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거 안 하면은 수출 중지가 됩니다. 수출 중지, 수출 금지, 원상 회복 이런 게 돼요. 그래서 파워가 이게 엄청 큽니다. 산업기술 유출 유형은 아까 영업비밀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영업비밀에서도 악의 취득이 있었고 뭐 선의 취득이 있었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산업기술 유출 유형이 이게 되게 많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13가지입니다. 13가지. 이게 원래는 한 5개, 6개 정도 됐었는데 가면 갈수록 기업들이 이 산업기술 유출 유형을 갖다가 늘려달라고 국회의원들한테 막 이렇게 탄원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산업기술 유출 유형이 13가지나 됩니다. 뭐 여기 보면은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서 사용하고 공개한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예전부터 있었고 취득 후에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알선하는 행위도 여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소개 알선. 그러니까 산업기술을 좀 빼내서 팔자. 이거 내가 소개해줄게. 이런 알선 행위도 여기에 처벌 규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3가지나 되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자료는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국가 핵심 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앞에 1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5년 이하,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면은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보다 밑에면 되거든요. 근데 3년 이상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3년 이상이에요. 판사가 3년보다 더 밑에 징역을 줄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이 경우 6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2025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병과라고 하는 거는 징역도 살고 벌금도 내라. 이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크게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국가 핵심 기술이 아닌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앞에 14조의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도 최근에 개정됐어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앞에 14조의 행위를 한 사람, 여기 앞에는 여기 외국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 경쟁사에다 유출을 하거나 아니면 공개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얻은 그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수범 처벌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관한 내용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반도체 설계 이런 내용들은 보면은 주요 유출 경로가 내부자, 협력사, 외부 해킹 요 3가지예요. 그래서 내부자 유출의 경우에는 USB 메모리, 그 다음에 개인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를 이용해서 유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원드라이브, 웹하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유출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기기 촬영,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는 거죠. 이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들어갈 때 거기 이제 카메라에다가 스티커 붙이죠. 까만색 스티커 붙이고 훼손되면은 어떻게 징계하겠다 막 이러고 그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모바일 기기 촬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뒤에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퇴사 후 경쟁사 또는 해외 기업 이직. 이것도 많죠. 퇴사 후 경쟁사나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이전 회사의 발열체 공정 데이터나 설계 도면, 원천 기술들을 활용하는 방식. 내부 시스템 계정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구 개발용 서버에 저장된 설계 데이터를 무단 접근해서 외부로 빼돌리는 사례가 있거나 대응 방안은 일단은 입사지의 비밀 유지 계약서, 그 다음에 금지 조항, 그러니까 경쟁사로 전직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몇 년간은 이직하지 않는다, 이런 퇴사 시에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DLP라고 해서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시스템이 있는데, 요건 뒤에 영상이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첨부 파일이나 외부 클라우드 저장 접속 차단 이런 보안 시스템 등이 여기 있고 최근에는 AI 기반 내부 이상행위 탐지 시스템 같은 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AI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광고긴 한데 설명을 잘하고 있어가지고 현대 기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보를 지키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영업비밀이나 설계도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정말 큰일인데요. 이제 오피스키퍼로 해결하십시오. IT 전문가 없이도 쉽고 안전하게 기업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오피스키퍼 웹 관리자 페이지에서 보안 정책을 설정한 뒤 오피스키퍼 에이전트가 설치된 모든 PC의 중요 정보 유출 시도를 제어하고 그 이력을 기록합니다. USB나 외장 하드는 물론 이메일과 메신저의 파일 첨부, 화면 캡처를 활용해 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를 막고 중요한 문서의 출력을 금지하거나 문서에 워터마크를 삽입해 출처를 표시합니다. 또 PC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암호화하거나 삭제하고 랜섬웨어에 대비해 중요 문서를 자동 백업해두거나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비업무 메신저 등의 사용을 경고해 업무 집중도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 PC 취약점을 점검하고 강제 업데이트하거나 회사의 컴퓨터, 모니터 등의 하드웨어와 오피스 등의 라이선스 수량 관리도 가능해 담당자의 관리 부담도 줄여줍니다. 오피스키퍼 하나로 기업의 정보를 지키고 관리하는 일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단 하나의 에이전트로 전문가 없이도 쉽고 편하게 국내 최다 고객사가 이용하는 국내 1위 서비스를 기업 상황에 맞게 도입하세요. 질환지교 소프트가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신속한 기술 지원을 약속합니다. 실제로는 협력사에 의해서 유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장비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제조 공정상에서 그러니까 공급망에 의해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지만 공급망에 의해서 이제 취약점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 수많은 협력사가 관여하기 때문에 일부 협력사가 보안 수준이 낮아서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계약 해지 후에 그 원청사 우리가 납품한 데에서 우리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가 계약 종료 후에도 원청업체의 기술 자료를 무단 보유하거나 타사에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정보 유출도 많이 있죠. 그래서 같이 개발하자라고 해놓고 중간에 개발 진행하다가 갑자기 우리는 그만할래.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보유한 데이터를 나중에 딴 데 엄한 데 쓰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효성그룹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겨준 효성그룹 계열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협력업체가 직접 개발한 제품의 제작 도면을 빼내 다른 협력업체에 넘긴 혐의로 효성그룹 계열사 생산과장 46살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 A가 만든 기술인데 납품처의 직원이 이걸 다른 협력사에다가 빼준 거죠. 사실 또 효성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대기업의 담당자들이 승진을 하려고 자기가 승진하고 싶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협력사 대상 보안 관리 강화라고 하는데 이건 쉽지가 않죠. 기술 협력 시 협력사의 보안 시스템이 일정 수준 이상인지 평가하고 비밀 유지를 방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요. 두 번째가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워터마킹이라고 해서 미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트할 때 워터마킹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디지털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도면 공정 데이터 등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삽입해서 유출 시에 추적할 수 있도록 당연히 정보 접근 권한 관리를 해야죠. 협력사에 제공하는 기술 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워터마킹 관련해서는 짧은 거 하나 볼게요. 이거는 이제 디지털 워터마크 솔루션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그 엑셀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짜, 시간, 작업자, 그다음에 PC 이런 것들이 나오고 화면 전체에 코드가 깔려 있어서 사진을 찍어도 그 사진에도 그 코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느 PC에서 저게 유출됐는지 그런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같은 회사 건데 랩가디의 출력물 보안 솔루션입니다. 랩가디가 적용된 사업자 등록증을 스캔하면 출력을 해도 작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물을 찢어보겠습니다.
찢어진 출력물도 스캔하면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낙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쇄된 출력물도 일부분이라도 남아있으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점점 더 현역사들에 의한 기술 유출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외부 해킹을 통한 유출이에요. 외부 해킹을 통한 유출인데 여기 보면은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의 해커 조직이 반도체 기업을 집중적으로 타겟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해킹 그룹 중에 김숙희라고 하는 이름의 그냥 개인 이름인 것 같은데 해킹 그룹이라고 해요. 그 그룹이 굉장히 유명하다. APT라고 하는 방식의 공격이 있는데 이게 Advanced Persistent Threat이라고 해서 이미 한 10몇 년 되긴 했지만 이게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싱 이메일, 악성 코드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내부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방식이죠. 자, 그리고 기업 내부망 해킹, 그래서 연구개발 서버에 침입해서 해킹하고 그다음에 랜섬웨어, 이거는 납치하는 거예요. 내 PC를 완전 먹통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얼마를 입금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거 사용 못한다. 정보를 다 까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그리고 원격 근무 환경 공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코로나19 때 재택근무를 많이 하면서 VPN을 해킹하거나 VPN인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2015년 4월 7일 아침 8시 여느 때와 같이 한국전자 경영관리부 조인성 부장은 향긋한 모닝커피와 함께 메일을 확인하며 업무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메일이 도착했군. 조인성 부장은 한국 데이터 시스템이 보낸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제안서 파일을 열어봅니다. 관련 제안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조인성 부장은 여느 때와 같이 달달한 커피를 마십니다. 6개월 뒤 제일뉴스 1면에는 한국전자의 최신 대체에너지 핵심 기술이 해킹으로 유출되었다는 소식, 이로 인한 계약 파기, 영업 손실, 주가 하락으로 약 1,000억 원의 기업 손실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달달한 모닝커피를 즐겨 마시던 조인성 부장은 정보 유출의 책임을 물어 회사에서 6개월 정직 징계를 받게 됩니다. 조인성 부장은 늘 그렇듯 메일을 확인했을 뿐인데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겹겹이 운영 중이었던 한국전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해커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스카이프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조인성 부장의 이름, 회사, 직급, 이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쉽게 수집했습니다. 해커는 전혀 의심이 가지 않게 업무용 이메일로 위장한 공격 코드를 작성하였고 조인성 부장에게 이메일 발송, 단순히 첨부 파일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악성 코드가 실행되도록 치밀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조 부장의 PC는 해커의 조정을 받게 되었고 내부 다른 PC들까지 감염되었습니다. 조인성 부장이 받은 스피어 피싱 이메일은 한국전자에서 사용 중인 시그니처 기반의 방화벽, 스팸 게이트웨이에서 전혀 탐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부 시스템이 감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자는 이 피해 사실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2의 조인성 부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보안을 다시 디자인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제조업 쪽은 정보 보안에 관해서 좀 취약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은 이제 납치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PC에 이렇게 떴다. 그러면은 랜섬웨어구나. 나 납치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해커의 랜섬웨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이 백업 서버까지 랜섬웨어에 감염시켰습니다. 해커는 데이터 복구 대가로 2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요구를 거절하고 오프라인 대조 작업을 거쳐 자료를 복구했지만 2주 동안 제품 출하와 결제 업무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 정도 매출에 올해 영업이익도 이 정도 나왔으니까 이 금액은 과도한 금액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는 이제 비트코인 놓고 난 다음에 회신이 왔었어요. 또 다른 부품업체 한 곳은 해커에게 수억 원을 지불하고 나서야 서버를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건수는 상반기에만 664건으로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해킹 공격의 많은 부분이 보안 수준이 낮은 중소 제조업체에 집중됐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크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은 보안 관제 시스템 강화하고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 모델은 뭐냐면 내부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안 믿는 거예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을 해도 안 믿어. 그게 여러분들 구글 사용하시다 보면 구글 로그인을 하는데 아이디 패스워드 다 넣었는데 또 내 핸드폰으로 숫자 2자리를 입력해라 뭐 이런 것들 뜨는 경우가 있죠. 그게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에요. 그리고 모이킹 서비스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한 번씩 정보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잘 구축이 됐는지를 한번 취약점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백업,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의 해킹그룹 김숙희 등 최근 사이버 공격이 국가와 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제로 모든 접근을 잠재적 보안 위협으로 판단하는 제로 트러스트가 새로운 원칙으로 떠올랐습니다. 홍서연 기자입니다. 평소 쓰지 않던 노트북으로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본인 여부를 휴대전화로 다시 한번 인증해야 합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사람이 정말 본인이 맞는지 지문 인식 등 중첩된 인증을 거치면 보안 수준이 높아집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계속 검증한다는 원칙,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와 클라우드 활용이 확산하며 새롭게 떠오른 보안 전략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은 이미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도입해 시행 중이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지난 2021년 5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원칙을 연방정부에 구현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근 자체 서버 대신 온라인상의 정보를 모아두고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 조성되면서 보안 위협이 커진 상황. 이에 우리 정부도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과 사례가 포함된 새로운 보안 원칙에 관한 안내서를 내놨습니다. 국내 정부, 공공 및 기업에서 짧은 시간에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을 이해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입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효과성을 검증하고 보완해 내년 상반기 가이드라인 2.0을 새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연입니다.